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한글은 언제 창제되었나요? 바로 1443년에 창제가 되고 반포 널리 알려진 것은 1446년이에요. 그럼 그 이전에는 문자 생활을 안 했나요? 했죠. 뭘 빌려서요? 한자를 빌려서 문자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한자를 빌려서 문자 생활을 하다 보니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죠. 그리고 지배층은 한자로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었으나 피지배계층은 문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피지배계층이란 일반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배층은 어떻게 문자 생활을 했냐면 이두, 구결, 향찰이라는 표기법을 사용했어요. 한자를 빌려서. 그래서 한자를 빌려서 우리나라식으로 문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차자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글자를 빌려서 문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두는 한자를 우리말 순서대로 바꿔서 쓴 것이고, 그럼 어떻게 우리말 순서대로 바꿨냐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만약에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표현한다면 나 아자 사랑 애자 너 니자를 쓰는데요. 이것을 워아인이라고 읽죠. 중국어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해서 이두 표기를 한다면 차자 표기법이죠. 이럴 때는 원이 아이라고 한다는 거에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어와 우리나라 말의 순서가 달랐기 때문이죠. 그럼 이것을 구결 표기법으로 한다면 중국어 순서대로 그대로 논 다음에 구결은 는, 해, 를 이렇게 음을 빌려서 토를 달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결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향찰 표기법은 우리말식으로 순서를 바꾼 후에 소리를 빌려서 조사와 어미, 형식, 형태소까지 모두 표기한 것을 향찰 표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두, 구결, 향찰은 모두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식으로 문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차자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글자를 빌려서 표기한 방식.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양반들도 즉 지배층들도 문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게 된 것이죠. 자, 다시 말하면 우리말을 표기할 고유한 문자가 없었어요. 말은 있었으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자를 사용했던 지배계층은 물론이고 피지배계층인 일반 백성들은 한자가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웠겠죠. 이런 이유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다. 특히 피지배층인 백성을 위해서 한글을 창제했다. 그나마 지배층들은 향찰, 구결, 이두라는 표기 방법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표기할 수 있었어요. 즉 문자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피지배층은 문자 생활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글을 창제한 것이다. 그리하여 일반 백성들은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했겠죠. 또 국가에서 글로 전하는 지식과 정보까지 얻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천재박 교과서에는 이두, 구결, 향찰 이런 표기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혹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글 창제 이전에는 차자 표기법을 사용했다. 한자로 문자 생활을 했다. 그 중에서도 향찰 표기법은 우리말 어순으로 조사나 어미까지 전면적 종합적으로 문자 표기가 가능했다는 점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자, 차자 표기법이란 뭐라고요? 자, 우리말 어순으로 조사나 어미까지 전면적 종합적으로 표기했는데
뜻이 있는 실질 형태소는 뜻을 빌리는 것을 훈차라고 해요. 뜻을 빌리고 그 다음에 조사나 어미 같은 경우에는 소리만을 빌리는 음차를 사용했다. 그래서 음차는 소리를 빌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소리를 빌려서 읽었다 하면 음독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뜻을 빌려서 썼어요. 훈차인데 뜻을 빌려서 읽었어요. 그러면 훈독이라고 하죠. 이것을 다른 말로 석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 이전에는 향찰 표기법을 사용했는데 신라시대 때 사용했던 표기법을 우리는 향찰 표기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글을 창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말과 달라서 문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세종께서 훈민정음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죠. 훈민정음이라는 뜻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근데 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을 가진 훈민정음은 글자 이름이기도 하지만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는 훈민정음 책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어제서문이라고 해서 세종께서 말씀하신 훈민정음이라고 해서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만드신 까닭에 대해서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자음과 모음의 음가와 그것의 운용 방식을 적어 놓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은 훈민정음을 해설한 해례본이 있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종의 명령에 의해서 정인지라는 학자가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정인지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네 개를 합친 게 훈민정음이라는 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한자로 쓰여졌어요. 왜? 훈민정음이 널리 쓰여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훈민정음이 널리 쓰이길 바라는 마음에서, 바라는 목적에서 훈민정음의 운용 방식을 적어서 널리 반포한 거죠.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글자의 이름이기도 하면서 책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 책의 이름인 훈민정음은 국보 7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훈민정음 보급을 위해서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등의 책을 편해서 널리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유네스코가 세계 각국에서 문맹 퇴치 사업에 가장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를 뽑아 매년 시상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의 이름이 세종대왕 문해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까닭이 적혀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세종이 지으신 훈민정음인데요.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한 원문이고요. 이것이 현대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사용함에 있어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이게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내용인데요. 여기에는 세종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까닭, 즉 한글 창제 정신이 들어있죠.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않는다. 여기에 나타난 창제 정신은 뭐예요? 자주 정신이죠. 또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세종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애민 정신이죠. 또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든다. 창조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날로 익혀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여기에 실용정신이 있네요. 자,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담긴 한글 창제 정신 4가지를 살펴봤어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선지록 나온다면 여러분이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요거를 여러 번 반복해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글의 제자 원리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음자의 제자 원리는 뭐라고요? 상형의 원리죠.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자음 기본자 5글자를 만들었어요. 그쵸?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그래서 그녀 모습은 무엇을 본땄어요? 상형, 본땄단 얘기죠. 발음 기관을 본따서 5글자를 만들었는데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요. 니은은 혀끝이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고요. 혹은 붙는 모양을 본떴다고도 해요. 그 다음에 미음은 입의 모양을 본떴고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기본자 5글자를 만든 다음에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9글자를 더 만들었어요. 기역에다가 획을 더하는 원리에 의해서 키읔을 만들었고요. 니은에다가 획을 더해서 디귿, 거기에 다시 획을 한 번 더 더해서 티읕, 그 다음 미음에다가 획을 위쪽으로 더해서 비읍, 옆으로 더해서 피읍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옷에다가 획을 더해서 지읒, 거기다 한 번 더 획을 더해서 치읒, 이응에다가 획을 더해서 여린 히읗이라고 읽죠. 여린 히읗을 만들고 여린 히읗에다 한 번 더 획을 더해서 히읗을 만들었습니다. 가획, 획을 더해 만든 글자 기본자에다가 획을 더하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소리의 세기가 세진다는 특징이 있죠. 이렇게 기본 글자에다 획을 더했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글자의 모양을 통해서 이 글자들의 관계나 소리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배우기가 쉽겠죠. 자, 자음의 기본자는 발음기관을 상형했다. 거기에다가 획을 더하여 가획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글자의 모양으로 소리의 관계나 특징을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소리의 관계는 뭐예요? 소리가 세워진다는 거죠. 획을 더할수록 소리가 점점 더 세워져요. 니은보다는 디귿이 소리가 더 세고요. 디귿보다는 티읕이 더 세다는 관계를 알 수 있고요. 또 이 글자 모양의 유사성을 통해서 조음의 위치까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글자의 모양을 통해 소리의 관계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가획의 원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소리의 관계는 획이 더할수록 소리가 세진다. 그 다음에 소리의 특징은 조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글자 모양이 비슷하면 조음 위치가 같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채자라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 이채자는 가액의 원리를 적용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자,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소리 나는 위치는 같습니다. 오케이? 소리가 나는 위치는 같으나 소리의 세기는 세지지 않는다. 그리고 소리 나는 위치는 같다. 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가획자 뭐 있나요? 예. 뭐라고 읽어요? 옛 이응이라고 읽고 조음 위치 어디죠? 여린 입천장이죠. 그 다음 리을은 뭐라고 읽어요? 반설음이라고도 읽고 리을이라고도 읽죠. 이 반설음은 니은에다 가획의 원리를 적용한 건 맞으나 소리의 세기는 세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채자라고 하였다. 소리 나는 위치는 같습니다. 혀끝 잇몸 소리 같고요. 반치음은 시옷에다가 가획을 한 건 맞아요. 반치음. 그러나 소리의 세기는 더해지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바로 리을이에요. 왜냐하면 니은이 리을과 가장 많이 닮아 있죠. 글자 모양이 비슷해요. 그러나 뭐 한다고요? 소리의 세기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체자라고 불렀다. 모양이 다른 글자 이체자라고 불렀다. 여기가 이제 가장 많이 여러분이 틀리는 부분이니까 이거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래요. 자, 이제 모음의 제자 원리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 자음의 제자 원리, 상형의 원리, 발음기관을 사용했고 거기에다 획을 더했다. 그 다음에 이체자 3개가 있다. 그래서 총 몇 자? 17자를 만들었다. 기본자, 그녀 모습은 5개, 가획자 9개, 이체자 3개, 17자를 만들었는데 현재 소실된 음운이 3개가 있다. 소실, 사라진 음은 옛 이응, 반치음, 여린 히읗은 소실되었다. 현재 쓰이지 않는 음운이다. 자, 그러면 자음자는 이 17개의 문제만 사용했냐? 그건 아니고 자음자를 만든 또 다른 원리, 병서의 원리가 있고 또 연서의 원리가 있다. 병서의 원리란 옆으로 나란히 쓰는 원리이다. 예를 들면 병서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각자 병서는 쌍자음을 말한다.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 이것은 각자 병사라고 하고 합용병서도 있는데 이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것이다. 비읍, 시옷, 비읍, 시옷, 기역, 시옷 등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합용병서라고 한다. 자, 이런 글자도 사용되었다. 이런 글자들은 이 합용병서의 글자들은 오늘날에는 받침 발음으로만 사용하지만 이 15세기에는 뭘로 초성으로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서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는 밑으로 자음을 나란히 쓰는 것으로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 순경음 쌍비읍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병서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 연서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는다? 기본자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들은 뭐야? 기본자에 속하지 않아. 기본자에 속하는 것은 발음기관을 상용한 기본자 5개와 가획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9자, 이체자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3자, 총 17자만 기본자에 속하고 병서의 원리, 연서의 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글자는 기본자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음자는 초성과 종성에 사용한다. 만약 강이란 글자가 있다면 초성은 첫 소리 무엇입니까? 기역이고요. 종성은 마지막 소리 이응이죠. 그래서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서 종성, 부용, 초성. 초성으로 쓰이는 자음자를 종성에 다시 사용하는 원리에 의해서 글자를 만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성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자음자, 즉 초성을 다시 종성에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글자로 수만 개, 수천 개의 아주 수많은 글자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모음자의 제자 원리를 보도록 할게요. 모음자는 무엇을 모음자라고 합니까? 발음할 때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모음자라고 하죠. 그럼 자음자는요, 발음할 때 발음기관에 어딘가 이제 부딪히면서 닿으면서 즉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를 자음자라고 해요. 그래서 자음자는 다른 말로 닷소리라고도 하죠. 모음자는 발음할 때 발음기관에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고 나기 때문에 홀소리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 모음자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냐? 자음자와 같이 무언가를 상형했죠. 무엇을 상형했어요? 하늘, 땅, 사람을 상형했죠. 천지인을 본떠 만들었어요. 이 천지인이라는 것은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쓰니까요. 그래서 기본자 하늘을 본떠서 아래 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을을 만들고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이를 만들었다. 자, 이렇게 만든 기본 글자에 아래 아와 을을 합쳐서 오를 만들고요. 이와 아래 아를 합쳐서 아를 만들고 의에다가 아래 아를 합쳐서 우를 만들고 아래 아에다 이를 합쳐서 어라는 모음자를 만들었다. 이런 것은 무슨 원리? 합성의 원리. 자,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합성의 원리라고 하죠. 합성의 원리인데 각각 아, 의, 이를 한 번 합쳐서 만든 글자는 초출자. 그렇죠? 아래 아를 한 번 합쳐서 만든 글자 초출자. 여기를 이렇게 나온 초출자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 더 합쳐서 즉 아래 아를 두 번 결합하여 만든 글자를 재출자라고 합니다. 아래 아를 한 번 더 합쳤어요. 즉 아래 아가 두 번 결합된 글자를 우리는 재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 더 합치면 요가 되고요. 아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 더 합치면 야가 되고 우에다가 아래 아를 한 번 더 합치면 유가 되고 어에다 아래 아를 한 번 더 합치면 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자 세 글자 는 뭐야? 천지인을 상용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래 아를 한 번 합쳐서 초출자를 만들고 아래 아를 두 번 합쳐서 한 번 더 합쳐서 네 글자를 만들었다. 이것은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다. 자, 그러면 한글 창제 기본 원리는 총 지금까지 몇 가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음과 모음은 각각 자음은 발음 기관을, 모음은 천지인을 본뜬 상형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그 기본 글자에다가 자음은 획을 더해서 즉 가액의 원리에 의해서 7글자를 더 만들고 이체자 3글자를 만들어서 자음은 총 17자를 만들었고 모음은 기본 글자 천지인 아으 이에다가 합성의 원리에 의해서 8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 모음 11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든 글자는 자음 모음 합쳐서 총 28자이다. 그리고 자음 중에 현재 쓰이지 않는 즉 언어의 역사성을 보이는 소실된 문자 3개가 있었다. 반치음과 옛 이응, 여린 히읗이 있다. 이런 것들은 기본자에 속한다. 그 다음에 모음에도 현재는 보이지 않는 소실된, 다른 말로 언어의 역사성을 보이는 글자가 음운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아래아이다. 또한 자음자는 병서의 원리와 연서의 원리에 의해서 글자를 더 만들었는데 병서는 합용병서와 각자병서가 있다. 각자병서는 같은 글자를 옆으로 나란히 쓰는 이런 된소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합용병서는 서로 다른 자음을 옆으로 나란히 쓰는 글자들을 말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 글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서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쌍비읍이 있다. 이런 것들도 얘도 역시 기본 글자에는 속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일은 여기서 끝낼 거고요. 두 번째 파일에서는 합용의 원리, 합자의 원리,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